한 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황금 연휴가 문자 그대로 노란색의 연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이나 돼야지 좀 사라진다고 하죠. 우리가 기다린 황금 연휴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황금 색깔로 변한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충분한 휴식 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식은 정신을 맑게 하죠. 휴식으로 맑아진 정신으로 내일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바로 오늘 1부에서 3부에 걸쳐서 5당의 캠프 선거 전략 차례로 들어보고 있죠. 자, 이번엔 국민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경진 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자, 하루 남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그냥 담담한 마음이고요. 예. 이제 시대가 지금 통합과 협치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친다면 이 통합과 협치를 가장 잘 할 수밖에 없는 후보가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선출이 될 터인데, 예. 이 통합과 협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양심적인 정신을 가진 이 후보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대통령 후보직도 문재인 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보를 했었고, 또 본인의 전 재산의 절반도 과감하게 사회에 환원을 했었고,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직이든 재산이든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던지고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양심적인 심성을 갖춘 사람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담하게 저희는 마지막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대적 흐름 말씀하셨는데 마크롱 후보가 프랑스에선 대통령으로 단선이 됐습니다. 그죠? 네. 예. 이 점이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득권으로 작동을 했었는데, 예. 이 기득권이 항상 계속해서 문제를 양산해 오고 정치권 내에서 충돌과 갈등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철수 후보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친문 패권 세력, 그다음에 친박 패권 세력, 이 두 개의 패권 세력의 싸움에 의해서 한국 정치가 분탕질과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교체,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되고, 이 새로운 시대는 정치적으로 화합과 통합의 시대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어떤 세력이나 기득권이 없는 이런 후보나 집단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마크롱 후보의 당선은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게 안철수 후보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안풍이 다시 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당에서 합니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실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안철수 후보의 가장 양심적인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한 5일 동안 국민 속으로 이렇게 뚜벅뚜벅 후보 혼자 걸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안에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삶의 애환, 또 어떤 직업적인 힘든 것, 이런 것들을 직접
직접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이런 내용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듣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지금 이럴 생각인데 그런 혼자 뚜벅이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폭발적인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위는 뭐 변하지 않을 것이다. 1강 다중구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여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게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제 국민들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 높은 것과 더불어 느껴지는 것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렬해졌고요. 예. 과거처럼 무슨 사표 방지십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런 지금 선택의 흐름들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젊은 층들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심상정이나 유승민을 찍었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가 5 후보에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심상정, 유승민으로 특히 심상정으로 가는 후보 이제 표들 같은 경우는 예. 문재인 후보 쪽에서 지금 옮겨가는 표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 후보 쪽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반면에 이제 저희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진정성 있는 그 뚜벅이 선거 운동 등등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안철수 후보가 이 승기를 잡고 지금 상황을 이 현장에서는 주도해 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그 목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저희는 한 37에서 한 40% 정도를 이렇게 목표 득표율로 잡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40%면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 당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37%도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선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각 캠프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선거 이제 내일인데 네.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특별한 변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핵심되는 변수들은 다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예.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표심의 방향을 이렇게 이미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문준용 씨 문제라든지 또 홍준표 후보의 자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특별하게 새롭게 나타날 변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타날 변수는 없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를 보면 대구, 경북, 특히 영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찍을 동기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층의 사전투표율이 낮았고 그게 본투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데 최근에 이제 부산 쪽에 또 대구 쪽의 지역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는 어차피 안 된다. 그리고 깜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실제 물밑에서 많이 현지에서 회자되고 있어서 결국은 이 표가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끝으로 우리 유권자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죠. 예. 안철수 후보는 55세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2번 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운영해봤고 또 직원들 월급 마련을 위해서 은행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음깡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경륜과 또 이런저런 사업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해본 예.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어떤 경험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이제 통합과 협치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는
가슴 큰 양보를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담량과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안철수다. 과거에 대통령 후보직도 양보했고 전 재산도 헌신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공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유일한 후보가 안철수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안철수에게 맡기면 안철수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20년 발전의 시대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경진 홍보본부장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바른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아이고, 다른 어떤 당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치르시면서. 예? 예, 마음고생도 있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보람도 있습니다. 예,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고요. 실질적으로 뭐 밑바닥 민심들의 엄청난 열광적이에요. 예. 어제 포항, 대구를 갔는데 TK 민심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전혀 초반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탈당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정우택 자유선진당 선거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이 탈당한 12명의 의원들의 복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이 탈당 사태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봐요. 네. 결국은 바른정당이 창당한 지 이제 100일 겨우 넘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탈당을 함으로 인해서 바른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던 분들이 확실하게 남은 바른정당에 대해서 확실한 존재감, 그러니까 진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만이 남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줬고요. 또 그분들이 탈당을 해서 무조건적으로 징계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출당됐던 사람들까지 다 복당을 시켜줌으로써 홍준표 후보 스스로가 양박이라고, 양아치 친박이라고 규정을 했던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가짜 보수가 자유한국당이구나, 홍준표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금 상당한 상승 국면을 지금 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유승민 후보 목표 득표율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목표야 당선이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기간 계속 여론조사한 것들을 보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어느 정도예요? 저는 그 이전에 유승민 후보의 여론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분들, 그거는 아예 접어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틀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두 자릿수를 넘긴 그런 결과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장도 뜨겁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일단 저희 목표는 당선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이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근데 이제 그 목표 득표율이라는 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사표 심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될 만한 후보한테 표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현장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초반에는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선 가능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전략 투표가 아니라 소신 투표를 하겠다. 예. 진정으로 그 후보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 사람이 내건 공약이라든지 그분의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저는 그것이 이번 선거를 의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 제가 이제 각 캠프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자,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은 오늘 밤 12시까지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특별한 변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워낙에 후보자들이 난립돼 있는 상태 속에서 6차례 이제 공식적인 토론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후보들의 면면들에 대해서 검증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판단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전 투표가 26%나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검증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의혹이 아니라 그건 사실 아닙니까? 팩트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의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가짜뉴스 대책 단장을 맡으셨었죠. 예. 이 문 전 단장이 얘기했던 이른바 이 폐륜 발언도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도 네거티브적 성격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가짜뉴스를 많이 받아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제일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가 자유한국당 같아요. 이 가짜뉴스 속에 그러한 네거티브성들이 묻혀서 오히려 효과를 발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워낙에 가짜뉴스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종반에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진다. 이게 가짜뉴스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큰 변수가 이번 선거에서 작용하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밤 12시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모든 선거운동이 다 끝나는데 끝으로 우리 유권자, 청취자 여러분께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신 투표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6차례의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유승민 후보, 모든 후보와 비교를 해봐도 월등합니다. 안 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 확실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으로 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판단해 주십시오. 4번 타자 유승민입니다. 예, 4번 타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태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은 이 음악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굉장히 긴박한, 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자, 오늘도 월요일의 종량 커플이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시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두 분 정치전략연구소 서영구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아침 새 대통령 촛불 대선이 D-하루입니다. 근데 컨디션은 나아지셨어요? 예. 지난주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괜찮습니다. 날씨 좀 회복하실 때가 됐죠. 예.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대 말 한마디. 오늘은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이번 선거에 진짜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5 후보만 딱 놓고 봤을 때, 우리 남산에서 돌 던지면 김씨 씨, 박씨 셋 중에 한 사람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메이저 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다 사실은. 오늘은 그러니까 성실은 전부 비주류네. 그렇죠. 성실로 얘기하면 문, 안, 홍, 유, 심 전부 다 사실 주류는 아니죠. 근데 다행이에요. 예, 성이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찍찍이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홍찍문, 문찍, 그게 같은 성씨가 있으면. 김이박이면 김찍, 김,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번에도 홍준표 후보의 얘기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찍찍이 이런 것들이 계속 유행을 하면서 사실은 홍준표 후보 지난 일주일 동안 다른 후보들 것도 말도 많이 찾아봤는데 역시 이분은 계속 명료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이야기거리를 계속 담아서 요때 다른 후보들은 사실 굉장히 좀 평범해요. 내용이 평범한데 문 닫고 철수하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름을 갖고 끝까지 이렇게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 이 능력이 사실 홍준표 후보한테는 참 탁월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영훈 소장님. 저는 오늘 한마디 아니라 3마디를 골랐습니다. 문재인. 그러면 안 돼요. 과반 가능하다. 이게 선거법에 안 걸리나? 홍준표 대역전극을 보라. 예. 안철수 다시 양강구도. 예. 선거 마지막 판에 소위 말해서 빅3라고 하는 그 후보로 추정되는 분들의 막판 판세 분석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과반 가능하다는 것은 밴드웨건 효과를 노려서 남아있는 부동층들이 이왕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라고 하는 효과를 노린 것 같고, 홍준표의 대역전극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영남의 경부선을 타고 상행하고 있는데 추격 속도에서 이미 2위를 제치고 1위와도 근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보수 결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다시 양강구도 하면서 문재인, 홍준표 양당 대결에 부동층이 늘어나고 중도층들이 안철수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양강구도가 됐다라고 외치는데 어찌됐든 간에 다들 해석은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각자가 마지막 판세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분은 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협치를 위해서 얼굴을 마주해야 될 테니까요. 부디 대선 이후에도 얼굴을 마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통해서 민생과 안보를 위해서 애써주는 그 대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투표율을 예상을 했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정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종근 실장님은 70대 중반 그죠? 그다음에 서영우 소장님도 70대 75.8 지난번 대선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80이 넘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지금도 사전투표율이 26%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참 무서운 방송입니다. 이 방송. 아니, 그걸 다 기억하시다니. 제가 뒤끝이 굉장히 장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종훈 시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고집하겠습니다. 예. 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전투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예. 대선 사전투표는 처음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공항이라든지 연휴를 맞아서 공항, 서울역 이런데 이 투표소를 놓은 거 아주 좋은 어떤 기획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니까 더 업된 것 같고 또 연휴에서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 더군다나 여기 찍고 나서 놀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80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존에 보수층이나 혹은 세대별로 60대 이상의 그런 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찍어줄 사람이 마땅히 아직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많다. 왜냐하면 그 층들이 지금 인구에서 약 한 50대까지 치면 44% 정도 되고 44점 몇 % 되고요. 60대 이상이 25%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투표율이 5년 전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영우 소장. 네, 저도 비슷한데요. 사전투표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게 서고동저 현상, 즉 서쪽인 호남과 수도권에서는 투표율이 높고 때도 그랬어요. 예, 네. 동쪽이라고 하는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좀 낮았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선거관위에서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로 사전투표에서 2040 세대 즉 경제력을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 종사 인구인 젊은층들의 투표율이 대단히 높았다는 걸 볼 때 전통적인 진보 야권에게 유리한 사전투표가 아니었냐 싶고요. 이에 반해서 60대 이상과 영남 지역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보수가 아직도 마음을 정하고 있지 못했다.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전략 투표로 모아질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지 저는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2040 세대와 진보 야권 지지층은 투표율이 역대 어느 때보다 높고 보수층의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낮기 때문에 예년 평균의 75.8% 정도의 투표율이지만 세대 간 투표 격차, 지지율 격차는 지지 후보에 대한 격차는 상당히 더 커질 역대 어느 선거보다 커지지 않겠냐라고 전망해 보고 싶습니다. 서영우 소장님 그 말씀 듣고서 약이 올라서 더 많이 나가시면 어떡해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근데 어떻게 판세가 좀 변동이 있을까요? 이종근 실장님? 지금 판세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블랙아웃 이전의 어떤 에서 지금의 어떤 변동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없진 않았죠. 일부 어떤 네거티브의 어떤 요인이 한두 가지 좀 나왔고 또 이 안철수 후보가 뚜벅이 유세로 전환하면서 조금 더 화제가 좀 집중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나? 그건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 이전 선거까지 보면 막판에 일주일 전, 그러니까 D-7 이전에 7일 정도의 마음을 바꿨다라는 부유층이 약 한 20에서 30%인데 이번에도 그 20에서 30%가 계속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이 부동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마음을 확정했을 것이냐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인물 선거로 보여줄 건 다 보여줬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남은 것은 이제 구도를 바꾸는 거였는데 후보들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는 애초에 후보들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에 의해서 단일화되는 될 수 있는 사람을 몰아주든가 아니면 1위 후보를 꺾을 수 있는 2위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통해서 승부를 판가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위를 꺾을 수 있는 뚜렷한 2위 후보 즉 보수의 표심을 결집시킬 만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보수의 표심을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눠 갖는 상황 따라서 변수는 없고 저는 이번 선거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문재인 캠프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방심과 오만이 실수를 낳았을 경우에 그 실수가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D-하루의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수만을 방지한다면 저는 뭐 현재 구도가 그대로 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제가 아까 놓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재밌는 것이 처음으로 오자구도가 됐다. 오자구도가 유의미한 오자구도가 됐다. 즉 이야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신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유일한 진보 정당 이 두 당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왜 이 당, 그러니까 특히나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부채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보 가치를 내세워서 나와서 끝까지 완주를 하면 정권 교체에 짐이 된다. 예를 들어서 노회찬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그 부채의식에서 좀 해방됐다. 그래서 이 그 군소 후보지만 어찌됐든 이 이념 정당 어쨌든 신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약진이 전체적으로 마지막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약진이 커질수록 사실은 기존의 진보에서의 표가 사실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표를 얼마나 잠식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이 보수 정당의 어떤 표를 어떻게 갈 것인가가 좀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종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약진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문재인 후보 측의 이 손실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층도 꽤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양호 소장님. 네, 저는 그게 총선 1인 2표라면 가능한 얘기인데 대선은 안타깝게도 애석하게도 1인 1표입니다. 따라서 2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표 방지라고 하는 이유가 나의 표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큽니다. 따라서 심상정 유승민 후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깜깜이 선거에서 1, 2위 후보의 격차가 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역전했다 양강구도라고 얘기를 외치면 외칠수록 1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하다가 심상정 유승민 후보에게 일부 갔던 후보들이 다시 재결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대선과 총선은 확연히 1인 2표가 아니라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일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당선이냐 아니냐로 다른 양대 후보로 모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우리 서양호 소장님이 실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용식. 예. 그 전이죠, 이제 전 가짜 뉴스 대책 단장. 자, 패륜 집단 뭐 이랬는데 본인은 그 얘기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장인한테 한 그 행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다 이랬는데 자 그런 실언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조심했던 이유입니다. 최근 들어서 절대로 발언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몸조심하고 또 춤도 그렇게 추지 말자 했는데 하필이면 그런 선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이야기인 즉슨 사실 오해 여지가 너무 컸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PK에서의 약진을 이야기하면서 패륜 집단들이 다시 재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일단 그 일파만파 이 영향이 커지자 바로 이제 사퇴를 하면서 그것이 홍준표 장인을 이야기했고 홍준표 후보를 일컫는 이야기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워딩 그 자체로 지금 봤을 때는 부산에서 홍준표 후보를 찍어주는 또는 홍준표 후보에 지지하는 세력들은 모두 다 패륜 집단이냐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서의 영향력이 사실 이 파급이 적겠느냐 꽤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성적으로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전혀 본의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불구하고 선거 하루 앞 두고 있는 아주 문제는 있었다라는 것도 송영길 선거대책 본부장이 그러니까 저는 전체 전후 맥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준표 후보의 그동안 보여준 막말에 비하면 뭐 애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제가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문재인 후보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캠프 내에서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로까지 나가지 못하지만 일정하게 부산 지역 민심에 영향은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문용식 그 단장의 발언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적폐 세력이다. 이것과 맥락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계속 그런 식으로 폐륜이라든지 적폐라든지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니까 피하 구분을 해서 갈라치는 듯한 인상을 계속 심어준다. 이것이 지금 계속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진보 야권 후보의 일부 오류라든가 실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그 탄핵 세력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인 세력들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캠프도 제가 볼 때는 진보 야권의 맏형답게 마지막 선거까지 이런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세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요소가 옛날엔 지역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세대까지 등장을 하고, 때로는 세대 간에 있어서의 균열 구조가 지역 갈등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자, 이 연령대, 어떤 연령대가 지금 가장 핵심 키를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무 실장님? 60대입니다. 이번에 60대입니다. 60대? 이유는 한 가지죠.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 30대의 그 치고 올라오는 그 욕망. 그러니까 지금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에서 그 타겟책이 없을 때 자신들은 어차피 투표해서 이것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은 지난 4.13 총선에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안정적으로 이 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이번에 어떻게 투영될 것이냐인데, 사실상 자신들의 욕망을 정말 대변해 줄 수 있는 후보가 없다. 제대로 없다. 누구냐. 이런 것들을 찾고 고민하고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왜 안희정 지사한테 갔다가 반기문 총장한테 갔다가 뭐 안희정 지사한테 갔다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층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60대의 가장 큰 고민이다. 어차피 모든 세대들이 다 고민을 하지만 실제로 다른 세대들은 찍어줄 후보가 명확한 데 비해서 60대 부유층 계속 부유했던 그런 그 층들이 층들이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가장 두드러진 게 아니냐 싶습니다. 서영호 수장. 네, 저는 뭐 역대 어느 선거보다 세대 간의 투표율의 격차는 줄어든다. 원래 고연령층이 투표율이 매우 높고 저연령층은 매우 낮았는데 그런 투표율 격차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2040 세대들의 투표 욕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60대 이상은 그 이종훈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대안을 찾지 못해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서 투표율은 줄어들지만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여야에 대한 판단의 선택은 그 어느 선거보다 격차가 커질 것 같아서 향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세대 간의 격차와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그 정부의 아젠다로 삼아야 되지 않을 정도로 저 세대 간의 확연한 차이가 날 것 같다는 게 일정하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뭐 걱정은 아니고 그냥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전 투표율이 26%가 넘었어요. 자, 내일 지상파 3사는 엑시트폴을 합니다. 그 출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출구조사라는 게 선거법상 사전 투표는 출구조사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26% 빼놓고서 출구조사하는 게 이게 맞을 수 있느냐. 그렇죠. 내가 8시면은 발표를 할 텐데 전 그게 좀 상당히 좀 이 혼란이 될까봐 우려가 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걸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전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전투표율이 40% 가까이 되거든요. 두 주예요, 미국. 40% 가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투표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이 가중치를 좀 둬서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의 이 세대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건 아니니까 예. 세대별 이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가중치를 좀 더 두는 게 아니냐. 뭐 그 고민을 여론조사 기관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정을 한다는 예, 보정을 하는. 예. 근데 저도 뭐 가중치를 두는데도 결국 그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대선 판세나 총선 판세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한 차례 그런 과거의 그 조사가 불일치한 결과, 현실과 불일치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특히 2040 세대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내일 투표율에서 그 합산에 좀 그 누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보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면 사전투표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40 표심이 좀 덜 반영됐기 때문에 출구조사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진보 야권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틀릴 수 있다는. 네, 저는 어느 때보다 틀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내일 새벽 2, 3시까지 만약에 지켜봐야 되면 그거 정말 뭐 피말리는 거죠. 최악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뭐 잠도 자야 되고. 예.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각 방송사에서 이 당선 예측 시스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당선 예측 시스템이 근데 빨리 그게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내일은 8시까지니까 예, 그렇죠. 이게 최소한 12시 정도에나 그게 가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유의미한 어떤 이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쌓이려면 그렇죠. 최소한 한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12시부터 돌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정확한 어떤 그런 거의 유사한 그런 수치는 2, 3시나 돼야 발표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요. 어쨌든 서영호 소장님 수요일 날 나오실 수 있죠. 네네. 그죠? 대선 다음 날. 네, 저는. 예, 이종구 시장님 나오실 수 있죠가 아니라 나와주십사 그러면 나오셔야 이게 청취자 여러분한테 대한 얘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대선 다음 날 저희가 두 분 얘기 한번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지율 그거 틀리면 이제 뭐 손 들고 만원 적어 있으니까 뭐 좌우지간 금전적으로 뭐 확실하게 예. 모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이제 단 하루 남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 추운 겨울 내내 이어졌던 1700만 촛불 민심에 만들어낸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물론 투표를 하고 말고는 유권자 각자의 선택입니다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되새기면서 4천만 명 우리 유권자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선이 끝난 수요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